안녕하세요.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가 진짜 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마흔이라는 나이는 참 인생에서 꽤 중요한 시기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딱 그 나이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사람이 있어 더욱 실감하게 되었죠. 비록 저는 마흔이라는 나이에 고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거친 손으로 눈가에 주름으로 새겼지만요. 제게는 참 열심히 사는 남편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런 남편이 가장 자랑스럽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요. 힘들게 사는 가정이지만 남편과 저는 큰 불화 없이 가정을 잘 꾸려 살았고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기 마련이고 하필 그 시련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그이의 가족 중 누군가였다는 건데요.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요. 남편은 이남 중 첫째입니다. 서방님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뒤 10개월 후에 바로 서방님도 식을 올렸거든요. 그 덕인지 동서와 꽤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남편과 서방님도 사이가 좋았던 건 또 한몫했고요. 저는 동서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언제나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동서는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거뜬히 일어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게는 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원래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 곧장 그곳에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잘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기고 말았죠. 처음 동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제가 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놀랐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만큼 상심도 컸을 테죠. 동서는 한동안 꽤 많이 우울해했고 걱정도 많았고요. 한참 열심히 일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어서 더욱 그랬던 거였을 겁니다. 동서의 상심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동서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말해주는 것 말곤 달리 해줄 것이 없었어요. 저 역시 아등바등 하루를 살아가는 처지이니까요. 하루는 동서와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셨던 적이 있었어요. 동서가 고민이 있다며 제게 연락을 먼저 해왔고 저는 동서가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잘 알기에 흔쾌히 자리에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더군요. 형님, 실은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기가 아직은 창피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잘했어. 내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서 이야기해줘. 나나 동서나 우리 서로 아니면 어디다 터놓고 이야기하겠어. 라고 답했죠. 그래서 고민이 뭔데? 무슨 고민이길래 서방님한테도 창피해서 말하는 걸 차일필 미루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말했어요. 저 수능을 다시 볼까 해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다시 가볼까 하고요. 뭐 수능의 대학까지 괜찮겠어? 이 나이에 다시 수험생이 된다는 말이야.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건 알지만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도전하는 거야 너무 훌륭하지만 동서가 여러모로 힘들 것 같은데 다른 회사로 입사해도 불안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뒤로는 이런 생활이 많은 건가 하는 회의감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평생 직장으로 쭉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졌고요.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인 편도 아니니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형님께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털어놓고 싶었어요. 다시 대학 갈 생각까지 하는 거면 꼭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의사요. 한의대에 가고 싶어요. 어려서. 꿈이었는데 이번 참에 가슴에 품어든 그 꿈을 좀 이뤄볼까 해요.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뤄봐야 하잖아요.
이건 내가 가타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서방님과도 잘 상의해봐야 해. 창피하지 말고 부딪혀야지. 그렇다 할 기로에 살 거야. 나는 동서의 그런 포부가 너무 멋져 같은 여자로서 말이야. 그런 응원할게. 동서라면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동서를 응원했어요. 뭐든 잘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서방님이 동서의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고요. 참 다행히 서방님이 동서의 계획을 존중해 주었고 동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서는 반대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아무리 지금은 젊다고 해도 한두 번의 공부로 모든 게 해결될 것도 아니니 걱정이 앞섰던 거죠. 하지만 동서는 시부모님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온 시간을 공부에만 쏟지는 못했어요. 동서의 벌이가 끊기고 서방님의 외벌이만으로 지내기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는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동서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살림살이를 챙겼어요.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반찬과 구운 밥을 동서의 테이블에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일찍 일을 마친 날은 동서를 돕기도 하면서요. 원래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동서가 저를 친언니처럼 대하는 걸까지 그랬어요. 그렇게 동서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져만 갔죠. 둘 다 좋지 않은 형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을 보거나 다른 물건을 사게 될 때도 같이 다니면서 나누기도 하고 더 싼 곳을 찾아다니며 쇼핑을 하기도 했어요. 혼자 다니다 저렴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꼭 서로의 것을 챙겼고요. 저는 동서와 가까이 지내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 동네에서 하니까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자그마치 6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한 동서는 정말로 한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의대는 문과도 지원할 수 있어 눈과 전형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27배 시집온 동서는 33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한의대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30이 넘는 나이에 대학생이 되어 또 한 번 캠퍼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자신의 꿈에 가까워졌다는 것도 말해요. 시댁에서는 그때까지도 시선이 곱지는 않았어요. 뭐 대놓고 으름장을 놓거나 한 건 아니지만 서방님 걱정을 많이 하셨죠. 동서는 그런 시부모님께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면 그간 걱정 끼쳤던 것과 자기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보냈던 그 시간 모두 보답하겠다며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동서였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던 시부모님도 동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 노력하는 모습을 몇 번 보시고는 그때부터는 마음을 푸셨어요. 그 후부터는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집 며느리들이 생활력은 참 좋다며 칭찬도 해주시곤 했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함께 동서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지나던 길에 둘러 과일이라도 사다 주시고 제사나 명절 같은 행사 때도 배려를 참 많이 해주었죠. 그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야 동서는 정말 한의사가 되었어요. 한의사가 된 나이가 딱 40입니다. 동서가 한의사가 되어 기념하던 날에는 온 집안에 웃음꽃이 만개했을 정도로 화기애애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에 한의사 며느리가 생겼다며 더 있어 안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처음으로 시부모님께서 동서에게 그가 믿어주지 못해 미안했다며 사과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서방님이 그렇게도 좋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동서가 조금 부럽기도 했다. 하더군요. 저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여의치 않았어요. 오늘 하루 살기도 급급한 형편의 자식들까지 있으니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일을 해도 나갈 돈도 모아야 할 돈도 많으니 언제나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요. 동서를 챙기는 동안에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냈으니 그나마 나아졌다 정도가 다였으니 더 말할 게 있나요?
그래도 제 동서가 한의사라는 것이 저 역시 너무 기쁘고 진심으로 기쁨을 전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한의사가 되자 180도 바뀌더군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행동은 없었던 동서였기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의사인 본인과 조화롭게 있다.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저를 업신여기는 행동까지 하며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이전에는 제가 선의로 하던 것들을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저의 일인 것처럼 말하며 명령하기까지 했죠. 형님, 저 오늘 야간 근무인 거 아시죠? 제 집에 가서 남편 식사 좀 차려놔줘요. 덥게 잘 덮어두고요. 아참, 저번에 해다 준 나물이 남편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만들어주고요. 동서야, 내가 동선의 식모야. 나도 내 일이 있는 사람이야. 그건 내가 신경 썼던 이유는 공부하랴 집안일 하랴 힘들 테니까 마음이 쓰여서 나도 없는 시간 쪼개서 챙겨준 거지.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동선의 집까지 챙길 만큼 나 한가하지 않아. 전에는 제가 공부해서 챙겨준 거면 지금은 한의사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챙겨주면 되겠네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런지 잘하면서 새삼스럽게 왜 이래요? 적당히 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직업에 귀천은 없어도 웃어 한의사가 될 수는 아니라고. 내가 손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짓을 요즘 누가 해요? 형님, 요즘은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그걸 아직도 몰라요. 이러니 어딜 가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혹시 돈 주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면 진정 말을 하지? 일당으로 드릴게요. 10,000원이면 되려나? 그래도 가족이니까 후하게 20,000원 드릴게요. 그럼 되죠. 동서, 그딴 돈 필요 없어. 나 동서한테 이런 무시당할 정도로 구질구질하지 않거든. 동서 남편은 동서가 챙겨. 서방님이 그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동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세상 혼자 사는 척, 혼자 훌륭한 척하지 말라고. 내 말 명심해. 가방끈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지갑 사정으로 보나 나보다 나은 거 하나 없는 형님이 나한테 훈수 두려고 하지만 그거 주제 넘는 거니까 뭘 조금이라도 잘나고 이러네. 저런 애 하시라고요. 해주기 싫으면 마세요. 배가 불러면 좀 저를 대하는 게 하루가 다르게 모질어지는 동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가 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참 솔직하고 싹싹한 모습이 예뻤던 동서인데 지금은 그저 사람을 홀대하는 못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제게 자신은 한의사가 되어 바쁘니 자신의 집안일까지 아무렇지 않게 시키려는 동서를 보면서 동서가 공부하는 동안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던 제 자신이 믿게 느껴질 정도로 후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가까웠던 사이는 사라지고 골만 점점 깊어져 갔죠. 그러는 와중에 딸이 학원을 늘려달라고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며 몇 날 며칠을 졸라댔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 사교육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취미를 위한 학원까지 보내기에는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 딸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부모님을 따르더니 저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포르르 가서 고자질을 했고 하필이면 그 이야기가 동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동서는 그걸로 치지 않고 저를 상대로 또 한 번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더군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얼마 전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례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도 없더니 무슨 일이야, 동서. 또 저번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거면 난 더 통화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해줘. 용건이라. 형님도 참, 우리가 언제 꼭 용건 있을 때만 통화했나요? 그냥 안부처 연락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유민이가 학원 보내달라고 뗐었다면서요. 보내줄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빠듯한 경제력 때문이라고요. 어머님도 참,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하셨네. 동서는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려고 굴지 말아줘. 부탁할게, 형님.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서운해요. 혹시 알아요? 저한테 잘 보이면 유민이가 원하는 그 학원, 제가 몇 달치 정도는 학원비 내줄지요. 그리고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죠. 가족들한테 이만큼의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 그 관심 정중히 사양할게요. 아, 나 지금 바쁘거든. 그냥 안부차로 연락한 거랬으니까 다음에 통화해요. 형님이 바쁜데 저보다 바쁘실 텐데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바쁘다는 표현을 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돈도 없으면서 사교육비라고 무슨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세요? 애들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는데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 돈이 없으면 애라도 덜 나왔어야 하는데. 정말 대책 없는 분들이시라니까? 동서, 얘 좀 차려줄래요?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애를 키워보지도 않아 놓고 함부로 말하면서 설쳐대지 마세요. 부모 마음이라고 눈꼽만큼도 모르는 동서가 그런 말 하면 우습다고. 그리고 내 애들이 뭘 못한다는 거야? 동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요. 잘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말 조심해. 처음에는 말로만 무시하는 듯 했지만 제가 그런 동서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더욱 악랄한 짓들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찾아가서는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시아버지의 생신날 하필이면 일이 늦게 끝나 평소보다 늦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뒤늦게 시댁에 도착해 들어가니 시선이 저에게 쏠렸는데 가족들의 표정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동서가 시부모님께 너무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늘어놓아서였어요. 나중에 먼저 도착했던 남편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넌 동서에게 시부모님의 생일상을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 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 며칠 전 동서가 책이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이렇게 문장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두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챙겨드리고 싶다고 그러니 저는 편하게 일을 마치고 오라고 말했었거든요. 동서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게 처음이라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 이제 능력이 되니까 그간 못해드렸던 것을 이렇게나마 챙겨드리고 싶은 거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의 돈은 전혀 달랐어요. 남편의 말로는 동서가 마치 제가 하기 싫어해서 자기에게 떠밀듯 맡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동서는 통화했던 목록까지 보여주며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시부모님께 준비해온 선물을 전해드리고는 곧장 시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동서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동서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동서,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내게는 분명 동서가 준비하고 싶다고 해놓고 내가 챙기는 게 번거롭다고 했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형님 가족들이 그 말에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도 믿을 줄 몰랐어. 형님이 시부모님 챙긴 세월이 얼만데 그쵸? 시부모님이 형님을 너무 아끼는 착하니까 눈꿀 셔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난 한 번 쳤는데 아우, 이거 너무 재밌네요. 뭐 장난, 동서가 애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가족 관계를 작정하고 망쳐 놓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걸 장난이라고 표현해. 동서 설마 한의사 됐는데 시댁에서 동서 대하는 태도는 크게 안 달라져서 그거 괜히 심술 부린 거야? 심술이면 뭐, 심술이겠죠? 집불도 없는 시부모님이 형님을 예뻐하고 신임하는 동안 공부하는 나를 못 믿어 하고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왜 이리 오버해요?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동서 정말 못됐구나.
동서가 공부하는 동안 시댁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신경 써봤어. 시부모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동서가 공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만 며느리로서 시댁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했다고, 거기다 동서네까지 챙겼으니 내게 고마움을 느끼셨겠지. 근데 정작 동서는 내게 고마움이라고는 없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까? 수가 있어, 형님. 나도 그 긴 세월에 대한 값은 했어요. 그런데 편한 게 없잖아. 그래서 골탕 좀 먹어보라고 해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이 난리야? 한의사 며느리한테 사랑이 쏠려야죠. 그래야 평범한 집안 같지? 앞으로 인정받는 역할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내 발판 정도로 놔주세요. 동서의 괄시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저는 동서와의 왕래를 줄여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샀으니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줄곧 제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동서의 소식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통해 간간히 듣는 정도였어요. 남편은 세계 언제까지 동서를 이렇게 마주하지 않고 지내겠느냐고 했지만 저를 하찮게 여기는 동서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를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시간이 훌쩍 흘렀고 동서는 3년간 페이닥터로 근무했다가 한의원까지 개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급이 다르다는 둥 쥐뿔도 없다는 둥 무시해놓고 정작 한의원 개원하는 것도 시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개원을 한 거더군요. 시부모님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혹시나 자식들이 부모인 두 분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몰라 악착같이 모아뒀던 돈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나 동서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시부모님께서 언제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동서는 그걸 핑계로 시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동서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생이세요. 교사였고 은퇴 후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동산을 몇 개나 소유하고 계시는 여유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동서는 자신의 부모님한테도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해 완전 초호화 200평대 한의원을 개원했어요. 이번 실까지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동서는 더욱 자만해졌고 일부러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저를 우습게 여기고는 연락해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보다 돈을 더 줄 테니까 자기 병원에 와서 청소나라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르진 않겠다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서네 한의원에서 일할 일은 없으니까 이런저런 한 번만 더 했다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왔어요. 하지만 동서는 생각해줘도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쫌팽이 취급을 하고는 끊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기를 추켜세우며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끊이질 않았어요. 그 후로는 동서의 연락까지 잘 받지 않고 피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피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로 인해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행동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좀 힘들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동서가 시부모님한테는 맡겨놓은 돈을 받아가듯 개헌할 돈을 그냥 달라고 했고 본인 친정 부모님한테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힘들면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다며 동서 욕을 엄청 했어요. 거기다 저를 대하는 행동까지 알게 된 시어머니는 디펜던시즈. 동서를 되게 미워했고요. 하지만 막상 동서 앞에서는 또 한없이 작아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자식보다 며느리인 동서가 돈을 훨씬 잘 벌고 능력도 더 좋은 상황이니 서방님을 생각하면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큰 소리치는 것 대신 저와 같이 동서 흉을 엄청 보았어요. 저도 동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터라 시어머니께 털어놓곤 했고요. 그러는 사이 동서의 한의원 인테리어가 끝나고 개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축하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래도 윗사람으로서 속 없는 짓까지는 하지 말자 싶어 동서의 개원 선물로 없는 살림의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 가지고 갔어요. 동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아이들도 어리고 살만은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 당시 남편이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일을 쉬고 있었던 터라 졸지에 제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정말 힘든 때였거든요.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으니 벌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까지 끊고 보험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고정 지출을 줄여야 했고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해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다행히 입원은 면할 수 있어 병원비 걱정은 덜해도 된다는 게 큰 위안이 될 정도였죠. 그런 형편에 동서가 한의원을 개원했으니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모아 개원 선물로 돈을 마련한 거였어요. 저희 형편은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동서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동서가 제게 연락해 자기 한의원 청소를 하라고 말한 이유도 저희 형편을 알고 했던 거였으니까요.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끌고 동서의 한의원에 갔고요.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동서는 저를 보고는 조금만 더 단정이 없어 보이지 않게 꾸미고 오지 그랬냐며 훈수를 두는 겁니다. 너무 창피했지만 곧 제 뒤를 이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거기다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그런데 절에 대하는 동서의 무례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봉투를 선물로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니 50만 원이 든 걸 확인하고는 바닥으로 흉내팽개치며 얼굴에는 아주 비웃음이 가득한 채 말하더군요. 아, 꼴랑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참나, 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동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떡해요? 네, 너무 잘 아는군요. 그러니 이거 다시 주워가세요. 나한테 50만 원은 5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형님, 이걸 돈이라고 가져오세요. 하긴 형님한테는 50만 원이 500만 원일 테죠.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나한테 돈 주고 싶으면 5천 정도는 줘야 성의 표시죠. 역시 서민 수준으로 가져왔네. 다 카칭. 민 수준으로 말이야. 정말 끝까지 동서도 그냥 서민이야.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꾸는 것 좀 그만해. 동서는 가난했을 적 없어. 나이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이 한의원도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시작하는 거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왜 그냥 서민이에요? 형님처럼 빈곤하게 사는 사람과 나를 같은 급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기분 역겹다고요. 적어도 나는 날 때부터 금수저는 아니어도 교육자 집안이었다고 형님과는 급이 달라요. 그제그제란 3인칭 형님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요. 동서 사람이 솔직해져 봐. 한의사든 지 고작 몇 년이잖아. 몇 년 전만 해도 중고거래로 옷 사입고 물건 사서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거잖아. 동서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한의사 좀 됐다고 세상이 다 바뀐 건 아니야. 진짜 듣자 하니까 깨작 50만 원을 선물이라고 챙겨온 것도 짜증나는데. 몇 년 전을 들추면서 사람 성질 긁어야 해요. 내가 말했죠. 난 형님과 태생부터가 급이 다르다고 물려줄 게 없어서 가난이나 되물리면 형님, 부모님과의 비교는 할 만하지 않아요. 형님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형님 부모님은 왜 가난했는지 알아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멍청하고 무능한 인간아, 동서야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아도 내 부모까지 모욕을 하다니. 한의사가 대수야. 한의사는 섬이나 아니냐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데 내가 공부한 시간 동안 희생한 사람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동서가 진짜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인 걸 왜 몰라?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거야? 형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직업은 귀천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내가 노력해 부귀를 누리는 것은? 형님은 보세요. 여전히 빈천하게 살고 있잖아요. 제발 형님의 그 빈천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요. 가난한 죄예요. 알겠어요.
죄 짓고서는 범죄자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솔직히 동서도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가난하게 살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중고거래로 물건 사는 것에도 같을 정도로 자주 이용했고요. 마트보다 시장에 찾아다니며 단돈 100원이라도 더 싼 걸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한의사 됐다고 자기가 무슨 왕족 혹은 귀족이라도 된 것처럼 행실하는 게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저와 함께 보는 시간까지 등지면서까지 그렇게 저와 급을 나누는 동서를 보면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간사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저와 동서의 다툼을 동서 친정엄마가 다 보고 들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자기 딸에게 멍청한 애, 무능한 애 하는 손이 사람을 달갑게 여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동서의 친정엄마가 울꾸락불꾸락해진 얼굴로 다가오는 걸 보고는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일이 커졌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동서의 친정엄마는 저희 앞으로 오자마자 갑자기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하게 말도 나오지 않았죠. 동서 역시 많이 놀랐는지 뺨을 감싼 채 동그란 눈으로 자신의 친정엄마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이 정적을 깬 건 역시 동서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못난 것 한의원에 투자한 투자금은 다 엎뺄 테니 너 그런 줄 알 거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안 돼요. 제가 최한의원을 차리기 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요. 절대 안 돼요,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넌 이제 내 딸 아니다. 그런 줄 알아. 범벅은 없으니 그런 줄 알아. 한의원을 정운영하고 싶으면 내 능력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 비달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 지켜보마. 엄마, 설마 대화 내용을 다 들으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한의원 투자금을 뺀다니요. 제가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빌린 거잖아요. 빌린 거 그런데 왜요? 왜 나는 그 돈을 내 딸에게 빌려준 거야? 그리고 넌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니 뺀다는 것뿐이다. 더 말할 것도 없어. 내 능력껏 살아보렴.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보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러웠어요.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그 자리를 떴어요. 그런 동서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동서의 친정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곧 내릴 깔았던 시선을 제게 마주한 채 언제부터 이런 과시를 당했던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머뭇거리다 동서가 한의사가 된 후로 줄곧 이어져 왔고 오늘 크게 터진 거라고 털어놓았어요. 동서의 친정엄마는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더 미룰 수도 없겠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더니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곧 자신과 함께 동서에게 가주라고 말했고 저는 이끌리듯 동서 친정엄마의 뒤를 따랐어요. 동서는 자신의 진료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신을 분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 모습에 동서의 친정엄마는 자신에게 확신을 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동서에 관한 비밀을 폭로하였고 저와 동서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 건 알지? 나와 남편 말고도 우리 가족들 중 교육자가 자고 넘친단다. 그런데 그거다니? 넌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 아니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도대체 자기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좀 전에도 본을부로 제가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넌 내 친딸이 아니다네. 아빠의 친딸 역시 아니야. 넌 우리가 입양한 아이란다. 알고 보니 동서의 친정엄마와 친정아버지는 동서의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고아원에 버려진 동서를 지금의 친정엄마와 친정아버지가 입양한 아이였던 거죠. 동서의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고아원에 봉사를 갔던 날 열이 펄펄 끓이며 앓고 있던 아기인 동서가 눈에 밟혔고 그 후로 동서의 안부를 고아원에 연락해 자주 물어보곤 했대요. 그 이후에도 몸이 약해 자주 아팠던 동서가 마음에 걸려 입양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동서의 친정엄마가 불행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터라 입양을 결심하게 된 거였다고요.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며 이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돈땡, 며느리에게 서민이라고 했니? 그렇게 끝을 내다면 너는 어디쯤에 속하는 거니? 실은 얼마 전 안사돈과 연락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너와 사돈댁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마침 오늘 뭐 때문인지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게 단에 인간이야의 질 때문이었다니. 엄마, 오해야 오해해요. 나도 억울하다고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못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니 변명할 필요 없구나. 내가 너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이 되는구나. 앞으로 넌 우리 부부의 자식이 아니야? 다시는 자식이란 대답하지 않고 아무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럴 필요 없어. 법적으로도 정리할 거니까 말이야. 한의원 투자금 빼낸다는 것도 범벅은 안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동서 친정엄마는 동서에게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한의원 개원식 날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 듣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제야 자신의 미련했던 어리석음을 제게 싹싹 빌며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얼마 뒤 동서의 친부모는 하향 신청을 했고 투자금도 다 빼버렸거든요. 이 일로만 본다면 사실 이렇게 파양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가양을 하게 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서의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따로 만남을 가졌고 그날의 일을 시어머니는 제게 이야기해줬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동서의 친정엄마가 파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 일 이전에 동서가 본인 부모님의 뒤통수를 친 일이 있었는데 이 일까지 겹쳐지면서 동서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동서의 소중한 집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하며 속상해했어요. 동서에게 왜 말도 없이 팔아버렸냐고 따지자 동서는 어차피 법적으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파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선물해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자신 마음이라며 이미 팔아버린 걸 다시 물을 수도 없으니 그만 신경 끄라고. 팔아서 벌게 된 돈은 감사히 잘 쓰겠다며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줄 거면 좀 좋은 걸 주지. 허름한 집 한 채 딸랑 주냐며 팔아도 돈도 안 되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더라고요. 거기다 그 집을 팔고 벌게 된 돈까지 홀라당 다 써버렸고요. 그때는 동서의 말처럼 이미 저질러버린 것을 어쩔 도리가 없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의 실망감은 말로 표현이 다 안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꽤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자신들의 자식으로 덕을 보게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던 거죠. 거기다 파양과 함께 얼마 뒤 한의원에 투자한 투자금도 싹 빼갔다고 해요. 그 이후 시부모님도 동서의 만행에 대해 더는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부모님 역시 한의원에 투자한 투자금은 빼겠다고 동서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동서는 그제야 눈물 콧물을 다 빼며 시댁에 저와 온 가족을 모아두고 그간 자신이 저를 홀대한 것, 거짓으로 저와 시댁의 오해를 야기한 것까지 털어안고 사죄를 했어요. 그러니 제발 투자금만은 빼지 말아달라고요. 이미 동서 친정엄마가 투자금을 뺀 탓에 대출까지 받아 메꿔서 시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빠지면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우리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잘라버렸고 결국 얼마 뒤 투자금은 정말 떼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은 동서의 밑바닥을 보고는 정이 떨어져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동서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알렸고요. 저는 이 일이 커진 후에 동서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동서가 했던 말 중 아직까지 가슴에 맺혀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가난은 유죄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도 내일을 그 누구보다 노력한다는 것을 동서가 부디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예전보다 지금은 더 살기 팍팍한 나이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누구든 그럴 테죠. 부디 더 좋은 날, 더 값진 날이 많이 찾아와서 이 힘든 삶 속에 활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